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강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말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FSD입니다. 글레오 AI, 현대차의 챗GPT입니다. 언어 소통 능력.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모빌리티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2026년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봐주시면 왼쪽에 보고서 커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EV워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 보고서는 5년 반 전 2020년 4월에 제가 발간했던 보고서의 커버입니다. 이때 이 EV워라는 대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Who's the next 삼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보고서를 썼던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당시 2020년 초에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경험했던 직후였습니다.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경험을 하고 저는 과거 2007년, 8년, 9년에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이전 같은 대단한 혁신이 펼쳐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두세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이 자료를 발간했었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만들어낼 이 스마트카 혁명, 기존에 우리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을 해야 됐던 그런 수동차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노동을 대신해서 전개해주는 이 자율이동 소프트웨어가 담긴 스마트카, 그리고 그 스마트카를 넘어 로보택시라는 비전이 정말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겠다라는 확신하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발간한 이후부터 저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다른 레가시 자동차 업체,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카 업체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로보택시의 미래를 전개할 기술력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콜, 디레이팅 콜을 드려왔습니다. 당시에 Who's the next 삼성, 제목에서 바로 눈치채실 수 있으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구글 안드로이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수많은 피처폰 회사들이 스마트폰 혁명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부상하여 피처폰 때보다 더 나은 입지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아니면 다른 레가시 업체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갤럭시, 삼성전자처럼 스마트카 시장에서 로보택시 시장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 보고서에 담았었던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에서 틀린 그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년 반의 세월이 지난 지금 시장에 다시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도 Who's the next 삼성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썼던 Who's the next 삼성이라는 똑같은 제목에서 물음표를 제거한 물음표 없는 Who's the next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이 오른쪽 그림에서의 틀린 그림 찾기가 어쩌면 내년에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걱정했던 국내 자동차 업종의 디레이팅 국면이 이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가시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회장 정의선 씨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씨와 함께 깐부치킨을 먹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 상황을 바라봤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다음날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치킨 한 마리 먹은 것 같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 치킨 한 마리 먹은 것 같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도대체 젠슨 황이 왜 정의선 씨를 만나러 한국에 왔고 치킨을 먹었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GPU 5만 장 공급 계약을 맺었는지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63페이지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른바 모빌리티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피어 차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테슬라가 200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여 그 확보한 이동 데이터를 훈련하여
자율이동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온 과정을 무려 13년 동안 이어왔고요.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를 테스트 플릿을 돌리고 있고 대량 대중화의 초입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로 진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시장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알던 기존의 자동차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꿈을 선반영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시장이 보고 있고 저도 공감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샤오펑, 샤오미 같은 친구들이 이제 5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샤오펑이 50배 정도를 받고 있고 샤오미가 20배를 받고 있는데 사실 두 회사가 다른 밸류를 받는 이유는 샤오미가 원래 스마트폰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샤오미는 PER 7배 내외를 받던 회사입니다. 성숙된 스마트폰 산업의 플레이어였으니까요. 그랬던 이 친구가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샤오펑과 같은 50배 밸류의 모빌리티 산업 밸류가 섞여 들어가면서 7배였던 밸류가 블렌디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이 10배 이하에서 같은 수준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엔비디아 기준에서 이 현대차와의 협업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구분이 엔비디아의 입장입니다. 자, 엔비디아 하면 어떤 회사인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네, 어떤 회사냐? 인공지능 시장을 연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되는 훈련용 데이터 센터용 GPU를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전 세계 빅텍들에게, 데이터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분기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근거에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모두가 제발 나에게 좀 팔아다오 하는 GPU를 데이터 센터 공급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젠슨 황이라면 분명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엔비디아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 사람의 인터뷰, 그리고 CES에서의 엔비디아 부스의 참관 등을 통해서 계속 체크해 왔죠. 엔비디아는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GPU를 팔고 있죠. 자, 이 GPU가 하나는 훈련용, 하나는 추론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3단계로 전개되거든요. 일단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 에너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발현되는 시기가 인공지능의 2단계죠. 그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자율 이동 능력, 정밀 제어 능력, 언어 소통 능력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들이 모두 발현돼서 융합적으로 완성형 로봇들이 우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강아지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의 모습을 하기도 한 그 로봇들이 추론하며 수많은 서비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해 우리의 노동을 제거하는 그 단계가 3단계죠. 지금 세상은 1단계를 지나고 있고 그 1단계 인프라 투자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나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모두에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하죠. 제가 젠슨 황이면 참 행복합니다. 근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인프라는 언젠가 완숙됩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인터넷이 도래했을 때 그 인터넷이 연결되기 위해 수많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의 이 인프라 기업인 엔비디아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어떠한 혁신이 나오기 전에 인프라의 구축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인프라 기업들이 굉장한 주가 상승을 누리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인프라 기업이 아니라 그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발현시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친구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엔비디아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젠슨 황이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할 겁니다. 미래를 전망하며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하는 것이 CEO의 몫이니까요. 젠슨 황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인프라의 시대에서 나의 이 GPU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시대를 넘어서 기능이 발현되고 그 기능들이 융합되어 이른바 로봇의 시대가 왔을 때, 진짜 인공지능이 쓰여지는 시대가 왔을 때 내가 계속해서 잘 나가기 위해선 이 로봇들에 들어가는 추론 GPU 시장까지 장악해야 된다. 여기서도 선전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로봇 하고 싶은
모든 기업들이 나에게 와서 함께 하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개발 플랫폼 환경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네, 정말로 그 뒤에까지 훈련의 시대를 넘어 인프라의 시대를 넘어 정말 인공지능이 완숙되어 우리 삶에 함께하는 시대에도 엔비디아는 걱정 없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사업 보고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꼼꼼하게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그 안에서 대부분은 다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부만 보게 되죠. 그게 다니까 지금은. 근데 그 옆에 로보틱스와 관련된 지금은 좀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others라고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로보틱스라고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오토모티브라고 구분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다 합쳐서 추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유의미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계속 여기를 노크해 왔습니다. 성공 케이스를 쌓아가야 인프라의 시대를 넘어 기능의 시대, 융합의 시대를 갔을 때 내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왔던 거죠. 엔비디아의 첫 번째 로봇 파트너, 내가 추론 시장에서 잘 나가기 위해 인공지능 시장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잘 나가기 위해 내가 파트너십을 맺었던 최고의 로봇 회사, 그 첫 번째 파트너, 엔비디아의 첫 번째 파트너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 이 피어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완성된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도전을 위한 첫 번째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가 바로 테슬라였던 거죠. 테슬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차라고 부르는 그 제품에 고성능 컴퓨터를 넣어서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의 데이터를 양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타고 보내서 훈련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었죠. 테슬라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은 2013년부터 인텔 모빌아이에 IQ 시리즈 컴퓨터를 껴서 데이터를 만들고 훈련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오토파일럿은 말 그대로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더 거대한 이동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도전했던 2016년 10월 테슬라는 추론 GPU의 파트너로 엔비디아를 선택합니다.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두 회사가 기술적으로 훌륭한 두 회사가 만났던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의 추론 GPU로 토르나 아니면 올인 같은 칩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엔비디아의 추론 GPU의 이름이 드라이브 PX2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테슬라의 차에 장착해서 테슬라는 데이터를 모았고요.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시작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로 2019년 4월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입니다. 고속도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 근데 이런 대단한 성과를 같이 만들어낸 파트너 테슬라가 2019년 4월 그 소프트웨어의 완성을 공언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추론 GPU는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설계한 녀석을 쓰겠다라는 발표를 하죠. 독립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당시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들,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컴퓨터를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거에 반감이 있기도 했고요. 다소간의 소동이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어떡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성공 케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 성공 케이스가 물리 영역에서 어디서 먼저 나와야 되냐면 이동 능력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로봇이라는 녀석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노동을 대신할 로봇을 정의해 본다면 언어 소통 능력, 정밀 제어 능력, 자율 이동 능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몇 개 보면 오늘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한 수많은 다종 노동 행위의 근간이 되는 건 우리가 이동하면서 수행한 거. 이동이라는 게 우리의 파운데이션 노동이고요. 만약에 제가 손으로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고 이렇게 말도 잘하지만 이동할 수 없다면 제가 오늘 한 노동 중에 거의 99%는 수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 영역에서 성공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과제입니다. 근데 그 이동 능력을 먼저 만들던 로봇 회사인 테슬라가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음 파트너를 해야겠다. 그 다음 파트너가 바로 중국 친구들입니다. 중국 친구들의 스마트카 굴기, 로보택시 굴기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드리기 시작한 건 3년 정도 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가서 화웨이카를 타고 샤오미를 타고 샤오펑, 니오, 리오토 같은 친구들을 탔죠. 대단했기 때문에 계속 타러 갔고 그들의 대단한 발전을 함께 제가 보고서를 통해 공유드려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국 스마트카 친구들 가격 순으로 100개의 모델을 정리해 놨습니다. 9번째 보시면 샤오펑이 있네요. 샤오펑의 모나가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컴퓨터를 못 쓰나 드라이브 올인 X, 엔비디아의 올인 X라는 컴퓨터 2개를 써서 초당 500조 번의 연산력을 발휘하여 자율이동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다들 엔비디아를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15번째에 있는 니오도 온보라는 서브랜드에서 올인 X 1개를 넣어서 250조 번 연산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24번째 등수에 있는 BYD. 그 BYD는 아니고요. BYD의 상위 브랜드인 팡청바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팡청바오가 올인 N 저가형 추론 GPU죠. 요걸 써서 80조 번 연산하는 역량을 구현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27번째 샤오미도 엔비디아 올인 X 2개. 쭉 넘어가다 보면 리오토도 엔비디아 토르. 다 엔비디아 컴퓨터를 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테슬라로부터 독립선언 통보를 받고 나와 함께할 성공 케이스, 나와 함께 로봇을 만들어갈 터전을 다주기 위해서 자신의 추론 GPU가 작동할 수 있는 이른바 하드웨어 플랫폼 SDB를 구축한 중국으로 넘어가 이들의 성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엔비디아의 컴퓨터를 쓰며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왼쪽 샤오미, 오른쪽 샤오펑, 스마트카, 우리가 아는 그 수동차 말고요. 고성능 추론 컴퓨터가 이동을 지원해주는 그 스마트카 판매량이 이렇게 급가속 판매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마트카로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훈련하여 이 이동 소프트웨어를 바퀴 4개가 아니라 다리 2개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샤오미 휴머노이드 진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샤오펑 휴머노이드 진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맞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이 전부 다 조이스틱으로 이동 능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가면 그 뒤에 사람이 항상 따라붙죠. 그래서 진짜 로봇이라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뒤에서 컨트롤러를 작동시켜서 이동시켜주는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진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샤오미와 샤오펑이 이동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범용 노동 제거 로봇으로 가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하는 게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이런 단단함을 발현시킨,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 밸류에이션 50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함께 방점이 꽂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위에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GPU를 보여드리는 건데 엔비디아의 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독립선언한 테슬라의 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니오, 션지, 샤오펑, 튜링, 리오토, 슈마커, 그리고 화웨이의 기린. 중국 친구들도 전부 떠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이죠. 너 없어도 돼. 나는 중국에서 파운드리 업체에게 맡기고 내가 직접 설계하여 너보다 더 좋은 연산력을 더 낮은 전력으로 구현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었어. 떠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인공지능 시장은 인프라에서 기능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능들의 융합으로 3단계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AI 버블론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인프라 단계에서 버블을 논할 수 없죠.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 과잉 투자가 있으면 인프라 안에 일부 지역이 버블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 버블론이라고 하기엔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근데 그걸 잘 아는 엔비디아는 인프라 시대가 끝나서 그게 내년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언젠가 완숙이 될 텐데 그 시기를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함께 갈 물리인공지능 로봇 파트너, 이동 능력을 만들어낼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랑 해야 될까요? 저랑 할까요? 네, 저랑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이동 데이터를 뽑아가려면 돈 줘야 됩니다. 제 몸에 장비 10kg, 20kg어치 짊어지고 제 눈이 어딜 보는지 시각 정보, 인지 인공지능 정보를 얻고요. 제 대뇌피질에 침을 꽂아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판단 정보를 얻고요. 제 팔다리가 어떻게 제어되는지에 대한 제어 정보까지 얻어야 되니까 장비를 주렁주렁 제가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얻은 이 데이터를 업로드 해줘야겠죠.
자, 저는 그 고생을 하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연봉 1억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0명이면 1000억이고요. 10,000명이면 1조네요.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써봤자 겨우 10,000명의 이동 데이터가 모일 뿐입니다. 자동차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동차는요, 손님에게 스마트카를 팔면 내가 이동 데이터를 얻기 위해 투하해야 되는 투자비를 기꺼이 소비자가 내주는 겁니다. 소비자가 차를 사서 지불해 주니까요. 그리고 기꺼이 내 소프트웨어를 턴온하여 구동시켜 주니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루 종일 이동 데이터를 모아서 저한테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엔비디아 완성형 로봇 시장이든 기능 개발의 단계든 인공지능의 다음 페이지에서 추론 GPU 시장으로 넘어가 훈련 GPU 이상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 능력을 개발할 차량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처폰에 퀄컴의 AP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고 스마트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추론칩이 돌아가기 위한 SDB를 구축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을 끝까지 끌고 온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준비 과정에서 미래가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오판해서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일지 중단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애초에 경영자가 이런 방향으로 사업 전개, 투자 전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지난 3월 말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FSD입니다. 글레오 AI, 현대차의 챗GPT입니다. 언어 소통 능력과 자율 이동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운전 로봇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운전 로봇의 고성능 추론 GPU가 작동할 수 있는 코다 아키텍처, 그리고 플레이어스 베이클 OS, 플레이어스 커넥트, 운영 체제와 분산 제어 아키텍처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런 갖추어진 SDB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른쪽 그림처럼 2028년부터 스마트카를 판매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겠습니다. 2028년 9년에는 초당 500조 원 연산하는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2030년부터는 초당 800조 원 연산하는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현대차의 이 준비에 대해서 밸류를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초당 500조 원, 800조 원 연산하는 GPU는 컴퓨터는 누구의 것을 어느 정도 가격에 구매하여 투하하실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추론 GPU를 넣어서 이동 데이터가 양산되는 스마트카를 판매하시면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것을 훈련할 훈련소, 데이터 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자,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 3월 말 현대자동차의 개발자 포럼에서 발표된 이 내용이 상당히 남과 다르다.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인지는 했지만 실제로 그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데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깐부치킨. GPU 5만 장의 공급 계약. 자, GPU 5만 장은 정말 많은 양입니다. 지금 그림은 자동차 회사들, 수동차가 아닌 자동차 회사들은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해 준비한 데이터 센터의 훈련 역량 비교입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자동차가 깔려있는 테슬라가 가장 센 훈련 역량을 갖고 있죠. 200 엑사플롭, 초당 2만 경번 연산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쫘르륵 옆에 있죠. 자, 근데 5만 장 블랙웰의 합산 연산 능력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98 엑사플롭으로 테슬라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훈련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현대차가, 젠슨 황이, 정의선 씨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말의 전제 조건은 제가 물어봤던 그 질문, 언제부터 팔 겁니까? 어떤 GPU가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겁니까?에 대한 답도 정해져 있음을 함의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준비한다는 건 훈련한다는 거고, 훈련을 한다는 건 훈련할 재료인 이동 데이터가 들어올 라인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체화들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내년 1월 CES, 현대자동차 그룹이 CES 가장 큰 부스를 빌려놨죠. 내년 3월 2026 개발자 포럼, 그리고 내년 5월 이후에 데모 스마트카의 공개 시연 행사, 그리고 내년 하반기 이후 그 데모카들의 대량 양산, 저는 한 700에서 1000대 정도 레벨로 보고 있는데요. 전국 배포 및 이동 데이터 확보와 훈련 개시,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GPU 5만 장의 디플로이 계획도 함께 구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지금은 모두가 똘똘한 지식인 챗GPT가 인공지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내년에 운전 로봇, 로보택시라는 것이 미국을 시작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대중은 아주 빠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미국의 공항입니다. 택시 픽업존, 우버 드랍오프 존이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픽업존 드랍오프 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미국 상원에 발의된 Autonomous Vehicle Acceleration Act, 자율주행 자동차법 지원을 통해 어마어마한 법적 규제 해소와 플레이어들의 디바이스 확산이 저는 급가속하는 시점을 우리가 마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말씀드렸던 디테일들을 내년 1월 CES, 그리고 3월 개발자 포럼, 5월 이후에 데모카, 공개 행사, 그리고 데모카들의 대량 살포를 통해 입증해낸다면 다시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건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이길 만한 상대가 돼서 밸류에이션 200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요. 그건 아직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샤오펑, 샤오미처럼 50배를 받을 거냐? 자, 저는 그것도 아직 얘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밸류를 받으려면 일단 판매를 개시해야 됩니다. 제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스마트카를 살 수 있고 저처럼 사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궤적을 보여줄 때 샤오미 샤오펑을 받을 거니 그것도 우리가 27, 8년에 진짜 가능한지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콜은 저는 5년 반 동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디레이팅 콜을 해왔습니다. 미래가 다가오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의 구체화는 전혀 없다. 이것은 우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남과 다른 준비를 한 것을 구체화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 보시는 이 박스 안에 4배에서 9배 정도 PER을 부여받고 있는 이른바 레거시 집단에서의 이탈, 탈 레거시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배 이상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년의 자동차를 주도주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선도업체인 테슬라나 중국 친구들을 팔로우하며 그리고 현대기아의 발표를 팔로우하며 CES에 직접 참관하며 데모카 행사에 직접 참관하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